예, 303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연계된 이제 실무 노동 행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 노동 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여러 번 했었어요. 했는데 대부분 할 때마다 조금씩 주제가 소주제들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노동은 똑같다 노동 행정인데요. 주제가 포인트가 제가 계속 기업 경영 이제 컨설팅하고 연결이 됐었고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중소기업들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뭐 질의응답에 관련 내용, 그다음에 실제 뭐 사례들 이제 그런 거 내용 위주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소기업 실무에 관련된 거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4월부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집중 감독히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가서 평가할 때 보는 게 노동관계 준수 자가 진단표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점검표가 별도로 책자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걸로 같이 점검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표에 나온 것은 보면 한 2, 300개 정도 리스트가 돼 있는데 그걸로 점검하면은 뭐 털어서 면제 안 나는 데 없다고 뭐 다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의 일환으로서 노동부에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노동관계 준수 자가 진단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고 활용을 한번 해보셔라. 그거 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준수가 되고 있는지라는 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거기까지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교재 만들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할 건데요. 워낙 이 교재도 참 하고 압축을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뭐 많이 좀 넣었는데 조금씩 매번 할 때보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다 보잖아요.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게 노동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련 내용이에요. 이건 뭐 그냥 방법은 그냥 그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용어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자, 그런데 법 공부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고 눌러보고 모르는 용어든 여기에서 뭐 또 눌러보면 제 어디 몇 조를 참조해야 되고 하는 막 대통령 영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거 계속 눌러서 보셔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그 부분들을 오려가지고 체크해가지고라도 계속적으로 법령에 붙여놔야 되겠죠. 저도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용어들이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봤는데도 이제 또 잊어먹더라고요. 오늘 봤는데 내일 잊어먹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시점이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잊어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한 번은 그 상담을 갔을 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단어가 머릿속에서는 매물 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 죄송한 일이죠. 미안하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 예. 근데 이게 뭐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좀 쇠퇴해져가는 뭐 그런 거. 자, 뭐 그런 여담이지만은, 자, 근로기준법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에 망라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원칙을 왜 제가 여기다가 망라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기업 컨설팅이든 어떤 회사의 조건이든 그다음 근로자가 혹시나 상담할 때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검토를 하든 할 때 첫 번째 이 원칙에 따른
요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 계약서가 유효할 수 있는 계약서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무효가 되는 계약서인가 요거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먼저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를 내가 보고 내가 근로계약서 검토 좀 해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로 작성하신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 것을 내가 검토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보면서 볼 때 이 원칙대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이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최저기준이라는 법이에요. 최저기준은 뭐냐면 요거에 나와 있는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이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쉽게 그냥 간략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되 요거 이상으로.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 5인 이상 4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 4인 이상. 5인. 네, 갑자기 이상과 이하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그러면은 5인 이상인데 상시근로자고, 그럼 상시근로자가 뭐라는 거 알아야 되겠고, 5인 이상은 5인을 누구누구를 빼고 5인인가, 누구누구를 포함해서 5인인가, 예, 그런 거.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는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근로했던 사람 다 상시근로자로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전달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통상 1년 12달도 해요. 1년 12달 평균 내서도 확인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4.5명이다. 그럼 이건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한 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5인이 넘어가는 확률이 얼마큼 되냐? 2분의 1 넘어가느냐? 넘어가면 4.5가 평균이 나왔다 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시근로자, 내가 그러면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냐? 내가 이걸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사업장이냐? 전면은 5인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면이 아니라면은 5인 미만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사업장. 이거 내가 근데 근로계약서랑 뭐 이런 거 근로기준법에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사업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이하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주분들한테 물어보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물어보면은 뭐 5인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 얘기 들어보면 5인 이상인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냥 요번 달에만 5인이 됐다든지 계속 평균적으로 보니까 5인 이상 되지 않아. 그러면은 5인 미만으로 보고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이제 상담을 해주고 세팅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 상시근로자 하는 데 있어서 대표를 빼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요. 대표를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보면 배우자도 있고요. 자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인척이 있어요. 예. 배우자는 같이 하겠죠. 여기에서 상시근로자 책정하고 뭐 하는 데서, 자, 근로자를 책정하는 데는 요 사람들이 근로자로 다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로자로. 상시근로자로. 다 돼요. 조건이 좀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만으로 사업을 하면은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만 사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인척 중에 요 사람들만 하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인척까지 포함되면 오케이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 가지고 하는데 자녀가 따로 나가 살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별건 아니고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해서 결혼했다든지 독립에 살아요. 같은 식구지만은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 개별적인 근로자로 봐야 돼요. 또 여건이 틀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먼저 하고 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전면 적용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예. 그래서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검토를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이게 유효한가 무효한가를 볼 때 점검해 줄 때 이 원칙, 최저 기준. 그러면은 전면 적용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가 답이 나왔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 솔직히 대등하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실제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서로 이제 사용주와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요때 뭐 대등하다고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도 있죠.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상당히 드물다. 이유는 사용주가 채용을 하는 거고 근로자는 채용이 되어야 근로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부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떻게든 기본적인 원칙은 사용자 채용이 허가가 승낙이 되어야 상호 뭐 승낙을 해야 되지만 채용이라는 결정이 돼야만이 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갑과 을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등 결정의 원칙이 뭐 되질 않더라. 사용자가 또 급여를 주고 임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조건이 좀 나쁘더라도 조건이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 계약이 불리한 계약인지 어떠한 계약인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요게 대기업은 그렇지 않죠. 왜?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중소, 영세 이 사업장은 굉장히 만연돼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물론 여기 뭐 노무사들도 있고 여러 다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 컨설팅 내지는 뭐 점검 뭐 이런 걸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제대로 받지 않고 같은 업종에 있는 어떤 홍길동 사장이 하는 얘기 듣고 그러면 니네 회사 거 근로계약서 좀 줘. 우리도 그렇게 쓸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계약서는 똑같은 근로계약서가 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같은 업종의 업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 치더라도 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만약 같다. 휴일도 같고 뭐 다 같다. 네, 그래도 대표의 성향이 달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그 다음에 세무 쪽에서 근로계약 가지고 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는 경우들 많은데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그래도 보편화되고 맞게끔 하는 근로계약서가 뭐냐면 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배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게 쓰는 게 낫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왜냐면 A라는 사업장 거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뭐 시스템 이런 용어 있죠. 시스템은 진짜 되게 좋은 용어고 되게 훌륭한 단어이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에요. 용어 자체가. 우리는 통상 뭐든지 폼할 때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되어 있는 게 시스템인 거고 가장 어려운 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를 써요. 자, A 사업장에 이런 시스템으로 발생된 계약서를 B가 사용 시, 이 사람은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많은 의도를 가지고 그 계약서 내용에
녹였어요. 우리가 통상 녹였단 말 써요. 한자 한자 표현할 때도 할 수 있다 하고 하면 된다, 해야 된다, 강제성에 부과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용어들의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이 근로계약서 잘 보면은 자세히 끝에 보면은 뭐 해야 된다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고 뭐 다만 뭐 이렇게 항조항들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 A 사업장은 노무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내용을 녹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계약서를 B 사업장이 갖다가 썼어요. 자, 그런데 이 B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사용주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추천해 줄 때 차라리 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그 표준을 쓰면은요, 일단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 기준 원칙에 맞는 해석대로 그냥 해석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급여를 어떻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에서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또 포괄 개념으로 작성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기본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런데 이 의도, 그 다음에 차후에 내가 어떠한 근로자들에 대한 그 어떤 방침을 설정하거나 방향을 잡는 데는 미약하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조건 준수 원칙. 뭐 이건 뭐 근로조건이야 뭐 성실하게 다 해서 준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법에 관련된 여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조건을 뭐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건 뭐 특별히 이제 법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번에 균등처우. 요게 최근 들어 이 MZ 세대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균등처우. 과거에는 균등처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MZ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들 호칭하는 용어도 바꾸고 다 하는 것처럼 그 일환으로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사안도 있고 남녀 성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리고 MZ 세대들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가 이거에 다 근로 조건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도 MZ 세대들의 되게 말이 많아요. 09시에서 18시. 예. 이게 통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 시간이잖아요. 근무 시간이죠. 예. 근데 09시부터 18시. 자, 그러면 09시 1분에 출근했어. 똑같은 출근이죠. 이 사람은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1분이라도 지각을 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출근을 했어요. 자, 이게 근데 09시라는 이 시점이 업무 개시냐, 자리에 앉아서 아무튼 뭐 회사에 들어오는 시기냐. 말이 많아요. 이게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9시에서 18시라는 건 9시면은 이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라는 거다. 라는 거. 자, 근데 MZ세대들은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은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 시간에는 내가 회사에 도착하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요런 것들도 요 시간이 시작, 그러니까 개시, 업무 개시 시간인지 또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공부 시에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자, 개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언제 도착해야 돼요? 뭐 10분 전이든 5분 전이든 1분 전이든 도착해야 돼요. 자, 근데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은 업무 개시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켜야 되죠.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그때 메일을 보내든 뭔가 하나 딱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럼 사무직은 컴퓨터를 켜야 돼요. 컴퓨터 켜려면은 그 전에 반드시 와야 되죠. 예. 반드시 와서 5분 전이든 3분 전이든 도착을 해서 컴퓨터를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화면이 다 켜지고 내가 로그인까지 됐을 때 업무가 개시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10분이라도 일찍 와야 되고. 자,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환복을 해야 돼. 그러면 10분보다 더 일찍 와야 되죠. 예, 여자들은 환복을 하고 와가지고 본인 화장도 고치고 화장실도 가고 합니다. 그럼 20분 전에 와야 돼요. 그럼 8시 40분에 출근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분 먼저 왔어요. 이걸 근로 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은 내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 시간, 이 대기 시간을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을 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근데 각자 말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MZ세대들은 요 개시하기 위해서는 나는 준비가 필요한 거고, 준비 시간 당연히 당신의 이 개시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휘 통제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또 해석이 그렇다니까요. 아주 웃겨요. 그래서 따져볼 만한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게 노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헛갈리기 시작하고 막 들어가는 이유들이 요런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간단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칙과 원리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둘씩 조금 인식하고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남녀 성차별 이유로 보직에 관련된 정하는 이런 거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 요거 가지고도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채용할 때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근로, 폭행, 협박, 옛날 노예 그것처럼 염전 노예 그런 것처럼 강제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폭행, 근로자가 폭행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착취 배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 지금도 암암리에 내가 공급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근로자분은 얼마큼을 떼고 지급하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있죠. 다만 그게 허용된 사업장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 8번에 공민권 행사 보장. 요게 간혹가다 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아예 휴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지만은 실제 지방선거 같은 거, 지방 보궐선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장기 투표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투표. 이게 여기 보시면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할 수 없다. 단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거부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청구하면은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 변경할 수 있다.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투표권을 보장해주고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전제 조건은 근로자가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시부터 11시까지 할게요. 이렇게 투표하고 올게요. 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사용주는 거부하지 못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럴 때 10시, 11시 우리 중요한 일 있어. 너 중요한 미팅 있어. 안 돼. 12시에서 1시에 가. 그럼 점심시간인데요. 아, 너 점심 이슈에 13시부터 14시 밥 먹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여기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 변경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요거예요. 이게 선거가 통상 18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여기 이 시간을 쓰던 이 시간을 쓰던 1시간을 써요. 이게 과연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법에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하는 얘기는 없어요. 회사에서 유급으로 하겠다면 유급인 거고요. 무급으로 하겠다면 무급인 거예요. 여기 법에도 최저의 기본 원칙에 써 있잖아요. 공민권을 보장을 하라고 돼 있지 돈을 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민권은 보장을 해줬어요. 다만 유급을 할 거냐 무급을 할 거냐는 회사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이건 통상 취업규칙에 나와 있어요. 취업규칙.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보고 하지만은 취업규칙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 요 얘기도 중소기업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있고, 요때 언제 조건은 퇴사 때. 퇴사 때 손해배상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퇴사는 근로자는 언제 퇴사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님 혹시 아세요? 근로자는 언제 퇴사할 수 있어요? 예? 네. 한 달 전에. 근로자는 언제 퇴사할 수 있냐면, 근로자가 결심한 때. 예. 근로자가 결심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상도라는 게 있죠. 네. 상도상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30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해요. 퇴직 뭐 사유서든지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요구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손해배상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요것만 해서는 또 회사가 유리한 게 없잖아요. 손해배상 이 30일 전에 안 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자,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손해액 산정이 돼야 돼요. 자, 이 사람이 30일 전에 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손해액이 발생했냐는 거죠. 자, 일용직을 썼다? 안 해야 될 일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별도의 또 다른 일이 발생되면서 해야 될 일들이 했다라는 것을 금액으로서 누가 밝혀야 돼? 예, 이거 사용자가 밝혀야죠. 자기가 그걸 제시해가지고 이걸 증거로 청구 소송을 해야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예. 간혹 대표자분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괴롭히려고. 왜? 괘씸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까지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들은 항상 고민에 쌓이는 거고 굉장히 억울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금액이 크면 실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시간 낭비고 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지들이 결심할 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보편화되어 있다라면은 못 나가겠죠.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겠죠.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인수인계하고 하는 기간.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습기간도 가져야 되고 하는 여러 기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액 산정하는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지만은 또 뭐냐. 우리 행정법, 절차법에도 신의칙. 이거 위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에서 내 1년이면 1년, 2년이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말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만둔다란 말이에요. 근데 30일 전에 하지 않고 지가 결심할 때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에이씨 안 나가야지 하고 전화로 문자로 틱 던지고 저 오늘부터 안 나가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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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 다 녹여놓는 거죠. 왜? 사실상 절차상은 복잡하나 근로자한테 그렇게 공지라도 하고 알려줘야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 이 회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줘야 응?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하면 뭐 안 했으면 지가 어떡해.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죠. 한다. 근데 이걸 제출하지 안 할 경우 처리를 보류 내지는 안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은 이 사람이 퇴사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퇴사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월급은 뭐 당연히 근로한 날까지만 하는 거니까 뭐 관계가 없죠. 예. 예?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약 90일 하죠. 3개월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가면서 여기 25일 정도를 이 처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25일이 다 결근이 돼서 무급이 돼버리죠. 자, 3개월 평가할 때 이 사람 퇴직 금액은 줄어들겠죠. 단돈 얼마가 됐더라도. 근데 이게 법에 위법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위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 결근 사유를 제외해야 되는 퇴직금 그 산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데서 제외하는 제외 사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급여도 안 주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용어 하나 쓰고 하는데 할 수 있다로부터 용어 하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을 내용을 작성하는데 이제 퇴사 때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손해배상의 내용을 하는데 이때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과거에 많은 사업장들이 뭐 100%를 배상한다. 아니면 1,000만 원 이내에서 배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사람 계약서가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배상액을 손해배상액을 미리 산정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정하는 행위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전차금 상쇄. 전차금이라는 것이 이제 빌려주고 뭐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갑을 옛날에 그런 형태들인데,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이게 많이 있어요, 실제. 이게 어디 쪽에 많이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학원 쪽에도 많죠. 예? 학원 쪽에도 많잖아요. 저도 학원 제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올해. 되게 오래 했어요. 학원, 미용, 이런 쪽에 기술직 있죠.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는 기술직. 요거에 먼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팅을 합니다. 베팅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베팅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에 간혹가다 보면은 요런 전차상, 이게 베팅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뭐 할 때 요걸 공제하려고 그래요. 선지급을 한 거에 대해서 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격이 뭐냐는 거죠,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지만 커미션 뭐 아무튼 여러 가지죠. 우리는 이제 어떤 상권에서는 권리금이 되는 거고, 개인의 그거에 대해서는 스카웃비잖아요. 한마디로 스카웃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조건을 줬기지 않았을 때는 이걸 이제 회수를 한다라는. 예. 그러면 이걸 통상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차용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불행위를 했다거나 차용증을 하고 돈을 빌린 그런 효과가 있어야 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어떤가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 스톡 옵션이 되는 형태인데, 옵션인데 옵션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베팅을 해서 가져온 것은 이거에 대한 옵션, 요거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은 근로가 별개 해야 돼요. 근데 같이 융합해서 이 학원주가 해달라고 그래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해준 적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 관계가. 그리고 돈이 혹시라도 가부를 하거나 돈을 내가 빌려준 거 대신 대가로 너 일해. 노예죠, 이것도. 예. 노예 계약이죠. 돈을 빌려줬으니 이래.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전차금 상세 관련된 이런 거. 이런 대가로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있어요. 예. 먼저 돈을 차용증 쓰고 차용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에서 얼마씩 까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월급에서 까는 것도 본래 까면 안 돼요. 본래 지급하고 이 사람이 상환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래. 가불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가불이라는 거 얘기잖아요. 가불도 하나의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발생했고 가불하면 가불하는 뭐 내용 같은 거 서명 받아놓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급했어. 그럼 이것은 당연히 상환해야 되죠. 이것도 상환이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상환이 되는 원칙인 거예요. 예. 우리 급여 임금을 지급하고 할 때는 일정적으로 뭐 매월 정해서 그다음 전액불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전액불. 예.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걸 공제하고 지급하는 거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런데 그거 갖고 누가 트집 잡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상 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알고는 계시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최소한의 뭐 요거에 대한 합의, 요게 존재해야 되겠죠. 이걸 피해가려면 최소한의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강제 저금 금지. 저금 뭐 돈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해도 되는 경우, 그게 저축의 종료 기간, 금융기간 정하고 본인 마음대로 저축.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어디에 하냐면 청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저축은 돼요. 이게 청년들 대상에서 청년들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은행하고 이것도 지원금 역할이에요.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지원금하고 같은 건데 국가하고 회사하고 본인하고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 2년에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 여기서 강제 저금의 금지지만은 그런 강제 저금은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근로자들을 그다음 중소기업에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본인은 한 300만 원 돼요. 회사도 한 300만 원 돼요. 국가가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예.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2년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뭐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었고 재직자들도 가능해요.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럼 이 재직자들도 신청해서 나이가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39세 미만까지가 청년으로 보잖아요. 예. 그 해당자가 되면은 이렇게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컨설팅 많이 해줬는데 예.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총 제가 여기서 망라한 11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이 원칙은 사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 검토를 받거나 내가 상담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검토를 해주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 요 사항이 저촉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진다라는 거. 네, 그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달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이걸 주요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본 것이 거의 없어요. 한두 건 간혹 근데 있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 위주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요거 내용을 보시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고용 위임 도급계약과 근로자. 이게 또 한편으로는 실무상에서도 많이 접하는 용어들이에요.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인데 이 고용이라는 거, 이 단어상으로는 노동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노무 관련돼서는 고용한다라는 용어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계약서를 고용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근로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뭐가 맞아요?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뭐가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다 맞았고, 쓰임이 다른 거죠. 이거에 따른 기준, 이제 한마디로 법령이라고 할까요? 요게 다른 거니까. 자,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뭐 똑같이 근로계약 예전에 근로계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다 고용계약이란 말을 써서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근로계약보다는 좀 포괄적인 거고요.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맡은 기본적인 해당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고용계약 하면은 민법에서 나오는 계약이에요. 민법에서 나오는 계약이 고용계약. 왜 민법에 보면은 그 600 몇 조 막 이런 데 보면은 고용계약에 관련된 게 나와요. 계약의 형태 관련돼서. 그 고용계약이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근로계약서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냐? 어떤 걸 기준하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민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논하지 못하거나 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민법을 보잖아요, 또. 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고용계약 써주세요, 뭐 근로계약 써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고용계약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만 좀 다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제가 뭐 통상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쓰임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건 뭐 노동법에서도 고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니까 단어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계약서라고 해도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자, 위임, 도급, 도급과 위임이 뭐 비슷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도급과 위임. 이게 나중에 민법도 보셔야 되는데, 민법에 계약에 관련돼 나오잖아요. 우리가 민법에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약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계약이 한 14개인가 5개인가? 그죠? 네.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14개, 15개 돼요. 거기에 계약이. 예. 거기에 뭐 위임, 도급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부 해석도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고용, 위임, 도급, 계약과 이제 근로자 뭐 이런 내용을 했냐면, 근로자가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고용 계약이라고 체결할 수도 있고, 위임 계약 이걸 체결할 수 있고, 도급 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로자라는 면은 있지만 그냥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약도 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하기도 하잖아요. 요에 따라서 도급이면 뭐 도급자, 뭐 수급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용어들 나오는 거고, 위임자도 뭐 우리가 통상 행정사를 계약 쓸 때 위임 계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어가 다른 거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행위가 뭐 진행되느냐. 근데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을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민법 강사도 안 하고 민법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어서. 예.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게 그냥 기본적인 근로자 개념이긴 한데 차후에도 굉장히 다툼이 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근로자냐 사용자냐 뭐 요런 거, 요거 내용에 되게 다툼이 많고, 그 학원에서도 강사들에 관련돼서 3.3% 사업소득을 많이 떼고 있지만, 요 사람들이 요거라고 퇴사할 땐 다 주장하잖아요. 예. 저도 뭐 이 업무를 많이 했지만 근데 원장님들은 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요. 사업소득자로 다 계약서는 써달라고 그래요. 다 써줘요. 예. 뭐 충분히 계약서 자체로는 이 강사에 대해서도 이 사업소득자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계약서로는 가능한데, 이 노동법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틀은 뭐냐면, 실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형태로 됐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했건 근로자를 계약했던 이건 따지지 않아요.
실제 실무상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근로를 했고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져요. 자, 이걸 사업소득자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까지.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다른 것도 더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꾸 새는데, 아무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사업하고 사업장이 나오죠. 다릅니다. 사업하고 사업장은. 자, 여기 뒷장에 보면 거기 나오네요. 제가 해놓고도 뭐 기억을 잘 못하네요. 거기에 보면 고용, 도급, 위임. 고용은 노무 그 자체를 이용한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약정하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655조에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 도급, 일의 완성. 그 다음 위임, 사무 관리에 대한 거, 전체적인 것을 내가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여기에서 뭐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면 뭐 우리가 그럼 위임 계약을 해야 될지 도급 계약을 해야 될지 고용 계약을 할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자, 고용은 노무 제공, 내 몸을 써서 어떠한 제공하는 이거에 대한 관련과도 보시고, 위임은 사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금은 일의 완료. 조금 구분이 좀 되죠. 이 민법상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할 거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상담해서 다 하고 있는데, 위 업체가 뭐 인력 공급에 대한 인력 공급 그 용역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인력 공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용역이 아닌 거죠. 용역은 뭘 제공하나요? 이것도 똑같이 용역도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에요.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용역인데 저보고 이 용역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았다. 일단 니들이 쓰는 거 검토해줄게. 근데 이걸 검토해본 결과 이건 용역이 아니라, 물론 인력 공급, 아웃소싱 회사니까 인력 공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소싱 회사의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파견업 허가를 얻었냐 안 얻었냐가 달라요. 파견업은 허가를 얻어야 파견을 할 수 있는 거고, 허가 없이는 도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 그런데 이런 인력 공급회사, 아웃소싱 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불법 파견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니까 인력 공급은 많다. 근데 니네 용역 계약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니네 파견이 본래는 맞는데 니네 도급으로, 그렇다면 도급으로 쓰는 게 맞아. 계약서한테. 파견을 저쪽이 원하지 않아. 니네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계약서는 도급으로 써야 된다. 용역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인력 공급에 대한 도급 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 이게 원칙이고. 자, 여러분들 파견 하면 파견 사업주가 있고요. 사용 사업주가 있고, 파견 근로자가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요 사람은 이쪽에 대해서 일을 하잖아요. 요 사람과 쌍방이 계약을 해요.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면 통제를 이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휘 감독을.
통상 이렇게 하잖아요. 감독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로 형태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될 수 있고 실제 정확한 파견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요건.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 근데 대부분이 파견 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감독은 하고 싶어 하고 감독하고 관여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본래는 파견이 될 수 없는 걸 원해요. 그래서 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자체가 불법 파견인지 이게 도급을 가정한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노동부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도급을 가정한 파견이라는 거죠.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도 많이 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요즘 차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이 실습생에 대한 거예요. 실습생.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는 이 실습생이 되게 중요해요. 역할이. 왜냐하면 이 실습생들을 쓰는데 대기업은 뭐 빼고요. 중소기업에서 이 실습생들을 쓰고 싶어 하는 데들이 되게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기업하고 일학습 병행제 이런 것을 협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성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길러서 여기서 채용을 하게끔. 그래서 채용을 내가 너 졸업만 하고 이런 자격만 따면 채용을 할게 라고 약정하는 게 다음 나오는 것이 채용 내정인 거죠. 이런 배경들이 쭉 있어요. 발생이 되고 일어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요새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실습생들을 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실습생들에 대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인 게 요 사람들의 요게 저기가 여기 해놨죠. 근로 중심이냐 학습 중심이냐.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은 요게 중심이 맞아요. 요게 중심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이 근로 중심이에요. 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로자냐 아니냐 요걸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습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 기업과 체결을 합니다. 뭐 대기업은 뭐 근로 중심으로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기업하고 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할 때 대부분 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런데 실무는 근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과정은.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저한테도 뭐 얘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주변에 학교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학습 병행에 관련돼서. 네. 그렇죠. 예, 예.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게 가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수업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업 일수를 채운 걸 보고 졸업하는데 문제 없게끔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이 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음? 기업은 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왜 이런 걸 일학습 병행제 이렇게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도제 제도라는 거 알죠? 도제제도 일환으로서 내가 진짜 뭐 끼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되는 일들, 그리고 말 그대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자격증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주로, 이거에 대한 학습 위주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중소기업에서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바쁘잖아요. 누가 이 사람은 그 교육에 의해서 이런 걸 해주냐는 거죠. 교육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지도 않고 본래 이 일학습 병행제처럼 이런 것처럼 연결해서 지금 군 제대한 사람들도 일학습 병행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게 학교와 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실습생 나가는 것도 이런 형태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 실제 계획은 기업 의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리자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요. 이걸 교육해주는 강사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럼 국가에서 이걸 협약을 맺고 승인이 이건 일반 기업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학교하고는 별대 일학습과 유사하지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진 않아요. 여기처럼 실습 계획을 맞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제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일반 기업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면 관리자, 교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참여자까지 다 수당이 나가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컨설팅도 뭐 해주셔도 돼요. 연결해가지고. 이 학교에 실습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거의 이런 형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그런 자격이나 나중에 취업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제제도 형태처럼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 기업으로 데려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이 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업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이걸 취업에 따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취업 뭐 되게 잘 되는 학교다 뭐하다 뭐 이런 거 홍보할 때 취업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든 6개월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쪽에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채용을 실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6개월간 3개월에서 6개월간 뭐 험한 일 다 해봤으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수습 기간이 다 끝난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네. 그 대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썼을 때 근로자로 봤다면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다 하는데 학습 중심으로 되는 게 원칙이나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이 한마디로 수당이라는 거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최저임금법이랑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는 근로자인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의 행태는 뭐 일반 기업이나 어디 조그만 이런 데서는 학교하고의 뭐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중소기업의 시스템이 이런 정확히 뭐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것도 실제 제가 일학습 병행제도 제가 적용해서 해봤었고, 그다음 저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해봤는데 뭐 그렇게 썩 예. 차라리 그냥 대기업에서 이제 현장직으로 근로할 근로자들을 저렇게 청년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양성시킨다 하면은 좀 더 시스템 갖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 중소기업에서는 어렵다.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안 되고 예. 그렇다라는 거. 중간 지원자한테에서도 뭐 관여를 했으면 좋겠으나 결국은 학생과 학교가 이제 아니 학교하고 그 기업하고 결국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떤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좀 그것도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근데 저는 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00%그 답은 아니고 다만 제가 현장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서 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제 그런 내용들. 예.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남학생들은 그 보조로 실제적으로 생산 업무하는 보조 업무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기업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서 그런 문제 발생하나 하더라도 시스템은 그쪽이 훨씬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